근데 며칠 뒤에 또 누가 종이꽃을 갖고 와. 그 뒤로 많은 종이꽃을 받아서 제가 화병에 이렇게 가득히 그 종이꽃이 모였어요. 그만큼 울면서 그만둔 애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도대체 뭐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김영삼 정부 때 IMF를 신청했고 그때 들어온 이 국제금융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을 다 도산을 시킨 거예요. 다 도산을 시켜서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아버지들이 그 퇴직금이 월급인 것처럼 퇴직금을 갖다 주다가 퇴직금이 떨어지면 노숙자가 되고 집으로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 저희 학원의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굉장히 애가 괜찮았어요. 키 크고 잘생겨서 되게 인기가 있었던 아이였는데 그리고 제 수업을 참 열심히 들었던 애예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온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늦게 들어왔는데 가방을 탁 던지면서 앉는 거야. 아 이거 뭔가 사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너 남아.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그렇게 사라지고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춘기 아이가 노래방 도우미라는 게 뭐냐면 그 노래방에서 막 아저씨들이 놀 때 그 옆에 술 따라주고 막 만지고 막 이런 걸 겪는 일종의 저급한 그 호스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데 그게 자기는 너무 싫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너무 울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학원 강사 열심히 하고 나만 돈 잘 벌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모든 건 연관되어 있구나. 그래서 도미노처럼 여기서 저 사람이 저기서 무너지는 건 내가 아닌데 그 도미노가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김영삼이 그렇게 IMF 사고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제금융 시대가 감사합니다. 아우 추태 콧물도 나와. 어떡하면 좋아 이거. 방송 잘 되고 있습니까? 아우 민망해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구제금융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든지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하신 게 뭐였냐. 일단은 빨리 이 IMF 나가라. 그래서 온 국민에게 설득을 하잖아요. 우리가 빨리 외환을 단기간에 모아서 갚아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아마 여기 교민분들도 동참하셨었나요? 그때 하셨죠? 몇 분 하셨다고 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줄을 서서 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금을 다 팔았는데 왜 몇 년 전에 금값이 확 올랐었잖아요. 거품. 얼마나 김대중 대통령이 욕을 하는지. 그때 김대중 떼떼기 때문에 우리가 금 팔아가지고 손해 얼마나 받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때 금을 비쌀 때 사가지고 지금 개망신당하고 있잖아요. 금값 내려가서. 하여튼 그때 이제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IMF를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내수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당시 5,600만 원 이상의 연봉자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3,000만 원까지로 내려라. 그리고 우리 콩사탕님 우리 지금 눈물을 닦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같이 좀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서 카드를 3,000만 원까지 낮추라는 한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공공근로라 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들에게 일자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이 나가고 차상위 계층에게 공공근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주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게 한 거죠. 그 두 가지 정책이 사실은 우리 한국의 IMF 이후에 경제를 급속하게 회복시킨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근데 그게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그 70만 원, 80만 원 갖고 해외여행 가겠습니까? 그걸로 국내에서 밥 사 먹고 그 쌀 사 먹고 배추 사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수 경제가 살아나게 돼요. 그 다음에 카드 경제를 하면서 중산층이 이제 지갑을 풀고 그래서 국내 경제가 살아나니까 경제가 웬만큼 살아났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수준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수준 최고였다는 건 인정 안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IMF 총재가 오죽하면 자서전에 썼겠습니까? 그 가장 세계에서 단기간에 이 IMF를 탈출한 정부였다. 그리고 이렇게 IMF에 한번 걸렸다가 이토록 빠르게 경제를 회복해서 다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는 없다.
라고 썼던 그 김대중 노무현을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35%에서 40%는 여전히 떼떼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120만 LA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내용을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한테 되게 또 감사한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인터넷을 깔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저희 한국에서는 국민 컴퓨터라 해가지고 아주 가난한 집에도 가난을 증명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집집마다 모두 컴퓨터를 깔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한국통신이 공사였기 때문에 그때 100메가 랜을 유리섬유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다 깔아주고 퇴임하신 거예요. 그 유리섬유를 타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전자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참여하는 민주주의. 이제까지 우리 민주주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건 투표해갖고 대표를 뽑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의 민주주의만 알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언제나 어떤 정책이 써 있어요. 전문적으로 설명이 쫙 돼 있으면 거기에 댓글로 전문가들이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댓글 여론이 만약에 40%가 반대한다면, 잘 들으세요. 40%가 찬성이 아니라 40% 정도가 반대하면 60%가 찬성해도 그 정책 폐기했어요. 지금 박근혜는 90%가 반대해도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40%에서 48%만 반대해도 50%가 안 넘어도 반대가 40%만 나와도 안 했어요. 그만큼 소통하는 정치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참여 민주주의를 만든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죠. 근데 사실 그때도 모든 사람이 이 국민연금 반대운동,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엄청났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2006년에 딱 끝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모든 뉴스 댓글에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한가인이 너무 예쁘게 사진을 찍고 나왔어. 근데 그 밑에 누가 연정훈 개새끼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댓글을. 그 댓글에 대한 댓글이 뭐였냐?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2007년의 댓글이에요. 2006년.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러면 왜 2006년이 그렇게 됐냐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이라는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노렸냐? 사실 저희가 그 일반 200만 원 정도 월급 타는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10만 원을 내요. 10만 원 정도, 아까 8만 원인가 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맞아요. 한 10만 원 정도 냈었어요. 8만 원에서 10만 원. 근데 그 10만 원을 국민연금이 없어지면 안 낼 수 있다. 그렇게 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급쟁이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했던 노사모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노사모가 퍼뜨린 글을 많이 같이 퍼뜨려줬던 사무직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 월급에서 7, 8만 원이 이게 내 수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국민연금 반대운동에 동참을 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이 이명박으로 확 돌아섰던 게 국민연금 반대운동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돈 내봤자 못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다 봤어요. 하루에 정말 어떤 날에 2,400개 국민연금 반대운동 글이, 평상시에 글도 안 올라오는 게시판에 2,400개의 글이 올라올 만큼 대대적으로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하다가 2006년에 한나라당이 압승을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칼침 사건으로. 박근혜 대표가 연설하러 나왔다 칼침을 받잖아요. 그 칼침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러고 난 한 달 뒤에 첫 뉴스가 국민연금 수익성, 개인연금 민영연금보다 나아. 그런 글이 나와요. 그러면서 부자들 너도 나도 국민연금으로 재테크.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2006년 지방선거 전날까지는 국민연금이 만악의 근원이요, 대한민국 몰락의 원흉이다. 그랬던 것들이 조중동이 딱 지방선거 끝나고 한 달 만에 투자가치 입증 이러면서 글을 쓰는 거야. 국민들은 또 거기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싹 사라지고 그때 제가 적었던 아이디, 개새끼 적은 아이디들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고 적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몰락시켰고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고 적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종이에 적었던 그 아이들을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14년, 10년 동안 제가 추적을 해서 그들의 실체를 저는 계속 혼자 얘기를 한 거예요. 2007년부터. 대한민국에 댓글 쓴 놈들이 있다. 그러면서 저는 심지어 2009년부터요. 정원이라고 불렀어요. 청정원? 너 정원이지? 이렇게 부르고 김 팀장님 왜 스피커를 지급 안 하세요? 농담이었어요, 저 진짜. 그래서 저 나중에 2013년에 망치 부인은 망스트라 다무스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정원이라고 부르고 김 팀장, 이 팀장, 박 팀장 이러면서 팀장 또 자른 거예요. 어느 날 걔네들이 바가지가 와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도리어 막 역전이 되면 어머 김 팀장이 오늘 잘리시겠네요. 그 다음날 이 팀장 스피커를 지급하라 막 이랬었는데 김 팀장이 정말 있더라고요. 김하영 팀장.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망치고 있는 성견지 농담이었어요. 응? 왜? 농담이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몰랐는데 조직적으로 누가 움직인다는 걸 저는 10년을 추적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증명이 된 거죠. 작년 7월 2일에 그 증명이 되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렇게 여론 조작을 하는 자들이 이제 인터넷에서만 하는, 걔네들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했던 게 그 주민번호로 글 써라. 50개의 주민번호를 부여받고 그 한 놈이 50명인 것처럼. 그런데 그 인원이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이 72명. 그 팀이 한 사람당 40여 명의 민간팀을 구성을 했고, 그러면 그 40여 명이 50개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0개 곱하기 72, 47이 28, 2,800명이 50개의 아이들을 가졌다. 그만큼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네이버에 댓글 많은 뉴스 내지는 클릭 많은 뉴스인데 자기네들끼리 댓글 3,000개 달아서 올려. 우리는 처음 보는 뉴스고 이 기사가 쓰여진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댓글이 3,600개야. 그게 뭔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게 그렇게 조작들을 해대는 거죠. 물론 뭐 국정원이 했다고는 얘기 분명한 거 아니다. 단지 국정원은 숫자만 얘기한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도 댓글 여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이제 작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2013년 7월 2일에 오마이뉴스에 아까 보셨던 좌익 교수. 그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알게 돼서 제 손으로 머리를 단발을 하고 국정조사 해라. 근데 김한길 대표가 국정조사 김현 의원, 진섬 의원 못 들어가게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그 다음에 이석기 사태가 터져서 그냥 묻혀버리고 제가 너무 열받아갖고 1월 27일에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삭발해버렸어요. 삭발하면서 김한길 물러가라. 국정원 범죄 증거 밝혀라. 그래도 묻혀버렸어요. 그랬는데 3월 1일에 우리 시청자들이 도저히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사실 제가 왜 들어갔습니까? 구속. 저요. 이제까지 정말 불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짜. 정말 제가 알고 딱지 끊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속도 위반은 제가 한 번 한 적 있어요. 속도 위반.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가갖고 몇 킬로인지 모르고 갈 때. 그런데 그거 제가 돈 다 냈어요. 벌금. 저는 불법 주차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고 정말 무슨 경범죄 하나 걸린 게 없어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구속이 된 거야. 우리 딸 그때 놀래고 얼마나 놀랐는지. 법정 구속. 근데 그게 보니까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현행범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니고 선거법으로 법정 구속이 되질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날 법정 구속을 한 거죠. 방송 못하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내가 그렇게 나와서 보니까 이게 국정원 직원들이 한 거라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구속될 때까지도 몰랐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국정원에서 나를 그토록 괴롭혔다라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무엇보다 내 딸한테 다른 그 댓글 제가 그때 그걸 봤었어요. 워낙 그 이름이 좌익 교수라는 게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 댓글 봤던 기억이 있단 말이야. 처벌도 안 받았어 걔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싸움을 제가 작년 내내 하다가 3월 1일에 우리 시청자들이랑 같이 57명 단체 삭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다른 영상으로 좀 다른 거예요. 그때 삭발했다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단발을 했을 때 시청자들이 이쁘다 이게 아닌데 내 손으로 막 잘라서 거친 모습을 보이고 시청자들이 가슴 아파하는 게 제 계획이었는데 이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밀었어요. 시원하다. 그들 지나가던 우리 바가지들까지 들어가고 형님, 망치 형님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당황스럽게 작년을 보냈는데 올해 3월 1일에 57명이 삭발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야당이 이 꼬라지로 가면 또 지방선거 말아먹을 것이고
또 욕은 야당이 먹을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요원해질 것인데 김한길이었죠. 그때 혼자서. 김한길이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운다. 내가 2004년부터 7년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열린우리랑 말아먹는지 난 생생히 기억한다. 그래갖고 이제 단체 삭발하고 제가 3월 2일 날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얼만큼 더 참아야 됩니까? 정말 그 예배를 끝나고 나왔는데 눈이 이렇게 부어갖고 왜 그 심슨 있잖아요. 심슨처럼 돼서 나온 거야. 근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라. 너는 담대히 네 앞길을 가라. 뭘 하시려고. 그러면서 제가 그 3월 달에 3월 30일부터 이렇게 기다려서 한 달을 기다려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월 30일부터 그냥 다이어트나 하면서 인생을 살기로 했죠. 그래서 나 이제 다이어트 들어간다 했더니 시청자들이 합니다. 요요 와요. 그래서 채팅창에 제가 좋아하는 쟁반짜장 1인분, 아니야 쟁반짜장 2인분, 단무지 바로 공양 막 이러면서 먹방하라고 막 유혹을 하고 매운 갈비찜 뭐 이런 거 계속 올리면서 저를 꼬셨으나 막 했어요. 근데 정말 거의 제가 하루에 딱 한 끼 야채만 먹었어요. 한마디로 금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고기도 안 먹고 밀가루도 안 먹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세월호 터진 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제가 그 중풍 걸렸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그 국정원 범죄가 드러났는데 그냥 묻히는 거야. 이석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이렇게 귀에서 삐그 소리가 들려요. 막 너무 큰 전자파가 소리가 들리고 그 눈이 막 떨리고 입이 약간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손이 무뎌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찾아보니까 뇌졸중일 수도 있다. 아니야. 그러면서 막 몸에 열이 올랐다 내려왔다. 근데 그게 갱년기 증상일 수 있다 그래갖고 한의원에 갔어요. 근데 그 한의원에서 생리가 규칙적인 여성은 갱년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건 뇌 이상이 생긴 거다. 그래갖고 중풍 한 방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풍 우리 경희대 한방의료원에서 중풍 전문가신 분이 쭉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혈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혈류가 달라진다. 지금 혈관이 지금 막혀가고 있는 거니까 요게 중풍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 가족력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정말 15일 동안 그 비워냈기 때문에 제가 그 큰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월 16일 날 딱 봤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 그 언론 뉴스를 안 보는데, 그리고 그 시간에 채팅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방송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 씻거나 뭐 이런 시간인데, 그때 채팅을 갑자기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배가 빠졌대요. 배가 뒤집어졌대요. 침몰한대요. 아침 10시예요. 10시 반? 10시 반쯤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10시 반경에 그래서 테레비를 확 킨 거예요. 켰는데 박근혜 대통령 10시 반이었어. 그러니까 정확해. 그 왜 특공대를 투입해서 전원 구조하라 긴급 지시, 그게 막 YTN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다 지켜본 거야. 지켜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니? 근데 당연히 구조하겠지. 근데 그러지 않아도 11시쯤에 배가 뒤집어진 사진이 나오니까 YTN에서 이렇게 보기가 달리 배가 뒤집어졌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승객들은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대부분 구조. 그러더니 전원 구조. 그래서 당연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10시 반에서 11시 20분 사이였어요. 10시 반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우리 채팅창에 선장하고 선원들은 도망갔대요. 라는 채팅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면 아직 선장하고 선원들이 팽목항으로 안 왔을 때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누가 인터넷을 하겠냐고. 그런데 그 시간에 선장하고 선원이 도망갔다는 건 아무도 언론에서 보도도 안 됐던 시간에 채팅창에 선장하고 선원들이 먼저 도망갔대요라는 채팅글을 우리 분명히 봤어요. 3, 4명이 쓰는 걸 봤어. 보통 얘네가 3일 1조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저의 미스테리예요. 그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알았고 왜 선장과 승무원이 갔다는 글을 썼을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날은 방송 일찍 시작했어요. 1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방송을 1시인가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게 1시 50분인가 알려지고 2시 반에 확정이 되잖아요. 실제로 구조된 건 178명이다.
제가 그때 정말 아마 그 순간에 제가 죽었을 거예요. 만약 3월 달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으면 뇌혈관 막히는 거에 대한 조치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때 충격으로 아마 터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1시 반, 그러니까 딱 사고가 터진 그 순간에 벌써 딱 채팅창에 이제 선장과 선원이 도망갔다 그래 도배하기 시작되고 그런 보도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채팅창에 나온 다음에 2시간쯤 지나서 보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돈 말리는, 여기서 선장이 돈 말렸다고 다음날 나온 거고, 선장이 병원에 가서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진 그날 방송 중에 선장과 선원으로 딱 몰아가는 분위기를 보자마자 그때 제 입에서 제가 원치 않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비정규직일 거다.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 틀림없이 비정규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제목으로 이건 선장과 선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와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말이 나간 거예요. 저 구속됐었잖아요. 4월 16일에. 그런 얘기가 입 밖에 나간 다음에 제가 속으로 하나님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나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 살아요. 우리 딸 중3인데 하나님 어쩌시려고. 그 말이 나가버린 거예요. 어떡할 거야. 그래도 왠지 가슴속에 이건 맞다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여.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4월 16, 17, 18 3일 동안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선장과 선원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회사의 선장과 선원은 비정규직일 것이고 분명히 회사의 잘못이 있고 정부의 잘못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딱 위협이 들어오는 거야. 너 뭐 믿고 이러냐. 이 아줌마 또 잡혀가겠군. 이런 얘기가 쫙 올라와요. 그래도 제가 담대히 외쳤죠. 잡혀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막 외친 거예요. 딱 3일 동안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20일부터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설령 제한을 노무현 때까지 20년이었는데 30년으로 늘렸다. 원래 노무현 정부 때는 20년까지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받아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명박 정부 들어서 아무 제한 없이 30년까지 늘린 거야. 정밀 조사 받을 필요 없이. 설령 제한을 30년 늘렸어. 그러니까 유병헌이가 썩은 배를 사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뭘 했냐면 그래도 이명박이 그걸 사온 다음에 그걸 풀어주는 대신 안전조치 남겨둔 거예요.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 이게 뭐냐면 선장이 출항하기 전에 배가 제대로 고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배에 이상이 있으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선장에게. 그런데 그 법을 박근혜 정부가 작년 8월에 없앤 거예요.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작년 8월에 없앤 거예요. 그 다음에 박정희 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모든 운행하는 국내선은 운항 허가를 받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선급이라고. 그런데 그게 박정희 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거기서 반드시 운항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것들이 잘못 만들어진 배한테 다 운항 허가를 해준 거예요. 옛날에 90년대에 벌어졌던 서해 페리오 사건도 걔네들이 이상 결함이 있는 배에 결함이 있는 배를 운항 허가 해줬고 그게 사고가 난 거였대요. 그 뒤도 결함 있는 배들을 다 운항 허가 이제까지 해준 거고 이번에도 해준 것 뿐이야. 그들은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 법정에 가면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 무죄를 받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원래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래. 문재인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계속 비방하면서 욕을 해왔는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대요. 그럼 나는 왜 한 번 했는데? 선거 때도 아닌데. 그런데 원세훈이 선거 직전까지 근데 평상시대로 욕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그 법원이 아마 한국선급이 법정에 간다면 항상 불량을 우량이라고 해줬으니까 죄가 없다고 할 것 같아. 그래서 좌우지가 한국선급은 잘못 고쳐진 배를 운항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사람이 그냥 해주고 로비 받고 끝났을까요? 그 운항허가에는 반드시 위로 보고가 될 것이고 그 책임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배 선주 조합에서 그러니까 선주들이 모여서 지네가 가짜 회사를 만든 거예요. 안전점검 해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매달 검사도 안 하고 이 구명정도 안 펴지는 배를 매달 안전점검을 동그라미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주연합에서 또 두 번째로 로비를 국회의원들한테 해가지고 그 선박구조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해난구조법 그게 뭐냐면 해난사고가 나면 선박회사랑 민간 구조회사가 그 계약을 맺고 그 회사에게 몰아주는 걸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조라고 생각해서 오해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 선박구조법의 핵심 뭐냐면 그 구조가 사람 구조가 아니라 배를 건지는, 근데 그 배를 건지는 게 보통 1000억 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한 회사가 독점을 하면 그 회사는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노다지가 터진다고, 노터치가 터지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소위 지금 그 한나라당 조모 의원, 자기 보좌관들 월급 아니, 전문 용어, 표준어로 뭐지? 뭐라 하지, 그 훔치다 내지는 뭐 하여튼 불법적인 방법으로 돌려받은 그 사람이 그 법을 주도해서 만든 법이에요. 순환구조법을.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언딘이라는, 세월호 당시에 언딘이라는 회사가 와서 해경이 그 언딘이 작업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온 국민이요, 막 지금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무슨 큰 배, 크레인이 오고 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큰 배를? 바지선, 그러니까 그 크레인 바지선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뭐 현대, 삼성 이런 대기업에서 큰 크레인을 보내고 있다. 이제 그 크레인이 오면 세월호를 난짝 들어올려서 사람을 구할 거다. 온 국민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크레인은 그 배 몇 천억 대 장사니까 장사하러 오는 거였어. 근데 국민을 그렇게 속여먹었던 거죠,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소위 국회의원들하고 이 선주연합이 만든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명박은 선박 연령을 풀어서 썩은 배 사오게 하고, 박근혜는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풀어서 그날 세월호가 출항하는데 선장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들고, 해운조합은 한국선급은 잘못 고쳐진 배를 운항허가 해주고, 선주연합은 그 배에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다다리 쳤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 민간인이 장사할 수 있도록 순환구조법 만들어주고. 자, 그런데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선장과 선원들만 구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원 중에는 진짜 비정규직 선원도 아니고 견습으로 2, 3일 정도 와서 일을 해봐라. 잘하면 계약서 쓰겠다. 계약서도 안 쓴 견습 선원들도 2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7년형을 받았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다 처벌을 받았는데 그 견습 선원이라고.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견습 선원은 선장이 도망간 다음에 해경이 빼돌린 다음에 현장에 남아서 구조를 도왔어요. 그래도 7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배에 처음 탄 그 선원, 근데 그날 이 2사람은 견습이었고 나머지 이 직원들도 그날 첫 출근한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배를 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만 선원으로, 그러니까 그 인원수만 채운 것 같아. 인원수만 채우지 않았으면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배를 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아는 놈들은 다 빠진 거지. 그날 처음 배 탄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도, 박근혜도, 국회의원도, 한국선급도, 선주연합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진 거예요. 누구의 잘못인데? 그럼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배 타고 놀러 가다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게 왜 정부 잘못이냐? 그래서 우리 채팅창에도 수없이 그렇게 써요. 그래, 네가 어느 날 길 가다가 트럭을 냈다 들이받고 뒤졌어. 근데 네 차에 누가 브레이크 선을 잘라놓은 게 발견되면 놀러 가다 교통사고 당했다고 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죠. 브레이크 선을 누가 잘라서 트럭을 들이받고 죽었다면 그건 살인사건이에요. 이번 세월호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은 첫날 10시 반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VIP께서 특공대를 투입해서, 오케이, VIP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10시 28분에 배 뒤집어졌는데, 오케이, VIP 특별 지시사항이라면서 특공대를 투입해서 전원 구조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궁금한 건 7시부터 배가 기울었다는데 그리고 8시 28분에 배가 확실히 뒤집어졌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이 청와대 안에 있는 그 벙커에서 사건 현장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8분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다음에 왜 30분에 특공대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우리는 그게 지금도 궁금해요. 그리고 특공대 투입의 지시를 전화로 내리신 그분께서는 하루 종일 어디서 뭘 하시다가 오후에 나타나셔서 혀가 살짝 풀린 모습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이 왜 어려운가요? 7시간 동안 어딨냐고 물어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른대.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사생활이니까 묻지 말래. 그 다음에 모른다. 사생활이니까 묻지 마라. 그다음 또 한마디 했는데 국가 안보다. 처음엔 국가 안보라 했어. 국가 안보니까 묻지 마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또 찾아봤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이 시간 이전은 분 단위로 공개하더만. 심지어 우리의 원수 아베 총리도 분 단위로 공개돼. 심지어 온천 갔다. 온천에 가서 반신욕했다라는 것까지 분 단위로 공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공인이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주는 돈이 1년에 연봉 얼마 안 돼요. 연봉은 1억 얼마? 몇 억이 안 돼. 근데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250억이랍니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돈을 쓰는 사람이니 그 사람의 1시간 얼마짜리냐고. 1년에 250억이면 거의 하루가 1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7시간 동안에 그 사람의 그 근무 시간, 거기다가 그날 4월 16일이 일요일입니까? 아니면 토요일입니까? 수요일이에요. 평일에 만약에 우리 주민센터 구급 공무원이 평일에 7시간 동안 9시부터 5시까지 어디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놀다 들어와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어? 했더니 사생활인데요? 이러고 지나가면 바로 잘립니다. 공무원이 평일에 근무 시간에 바로 잘립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국가 안보다. 국가 안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 기록이에요. 국가 기록물이야. 그래서 국가 기밀이 아니라 과거는 대통령의 오늘 이전은 국가 기록이라 국민 재산이고 이 시간 이후는 국가 기밀이죠.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에게 그렇게 개뻥을 치면서 안 알려주다가 계속 우리가 집요하게 아베도 까던데 오바마도 까던데 왜 안 까냐 막 그랬더니 사생활이래. 사생활이니까 묻지 말래. 그래서 우리가 망치부인이 만든 게 구급 공무원이 7시간 동안 사생활이라면 걔 바로 잘려. 그랬더니 그 얘기도 또 쏙 들어가고. 그러나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평상시에도 특별한 의미는 안 했을 것 같아서. 사실 아무 일도 안 한 게 고마워. 뭘 한다고 설쳤으면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나는 그 7시간이 궁금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는 궁금해요. 왜 선장에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풀었는지. 그리고 왜 선박의 연령을 왜 30년으로 연장했는지. 그리고 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그 말도 되지 않는 고물배로 애들더러 수학여행을 가라고 권고했는지. 권고라고 하지만 우리는 강요라고 들어요. 학교에선 강요입니다. 애들은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 했지만 난생 처음 제주도 간 애들이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 했지만 학교에 교육부 권고사항이니까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안전하지도 않은데 왜 그들은 안전하다고 했는지가 궁금하고 그 배가 뒤집어져서 어쩌면 애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하고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어디서 뭐 하다가 그때 가서야 특공대 투입 지시를 내렸는지가 나는 궁금한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왜 그때 가서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얼마 뒤에 아이들의 그 휴대폰 속에서 마지막 아이들의 영상을 봤어야 됐고 사실 제가 세월호 얘기를 하면 이 혈관이 막 서요. 근데 그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계속 이 세월호 문제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전 생각이 달라요. 제가 시사방송을 한 8년 해보니까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만 계속하면 이 사람들이 안 들어 나가버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상황에서 저는 사실 우리 집 앞에 이쪽에서 보면 중학생들이 우르르 오고 이쪽에서 보면 고등학생이 우르르 가고 저쪽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지나다니는 학교 3개로 둘러싸여 있는 집이에요. 애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울컥해요. 딸이 아침에 학교를 갈 때마다 무사히 돌아올까 그 생각이 들고 다녀왔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들어와서 치킨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 순간 감사하다는 순간이 너무나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런 아이가
저런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 부모들한테 나는 내 아이가 무사히 돌아왔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 나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가. 눈물이 많이 났지만 그렇게 울면서 방송하면 보시다시피 흉하잖아요. 보시다시피 혐오스럽기 때문에 극혐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막 웃겨요. 막 너스레를 떨고 막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옛날에 연애한 얘기 막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세월호 얘기를 잠깐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를 잊어라. 아줌마가 세월호 유가족이에요? 이제 지겹다.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모두 세월호 유가족이야. 제 방송에는 언제나 자막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미국 와서 그 자막이 내려갔지만 우리가 세월호를 잊는 순간 그 다음 피해자는 나와 당신의 가족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그 무슨 환풍구에서 무너져 내린 환풍구에서 무너져 내려 사람이 죽거나 다쳤잖아요. 수십 명이. 그런데 그 옛날에 국민연금 반대운동하고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고 했던 놈들이 그 사람들 위에 올라가고 뛴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거야. 거기 환풍구라서 120cm라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데를 애들이 기어이 올라가서 대중 연예인이 오니까 뛰었대는 거야. 사회자가 몇 번씩 내려가라고 그러고 현장의 안전요원들이 다 내려가라고 그랬는데 뛰어서 죽은 거라는 거야. 자기들 잘못인데 그걸 왜 정부 탓을 하느냐. 저는 그때까지 정부 탓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재명 시장 탓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 마을 축제를 하면 반드시 지자체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돼요. 안전요원을 확인해야 돼. 안전사항을 점검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한테 욕을 아주로 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이재명 시장님 죄송합니다. 그 법을 올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바꿨대요. 원래 마을잔치 때 반드시 지자체에서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 3,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만으로 하라고 규제를 푸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고 사회자도 누가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를 몰랐고 소위 120cm라고 얘기한 건 이게 무대면 환풍구면 이 환풍구가 이렇게 비탈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내 문구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환풍구니까 위험하다. 올라가지 마라. 경고글씨가 하나도. 저 아까 햄버거 집에 가서 기절했잖아요. 흉하게 노란색 무슨 사람 자빠지는 그림을 두 개를 세워놓은 거예요. 입구에. 아니 이 사람들이 좀 장난하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한 거야. 저 사람이 히스패닉이라 아마 백인 주인한테 앙심을 품은 거야. 그래서 손님들 못 들어오게 저런 걸 까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걸레질을 했는데 미끄러지면 그걸 보상해줘야 되니까 그 법정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경고 문구를 놓고 걸레질한다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안전의식이구나.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올라가면 떨어져 죽는 환풍구에도 환풍구의 비밀이야. 올라가지 말면 안 된다는 것도 비밀이야. 그리고 올라가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다 죽은 사람 탓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그래놓고 이게 다 개인 탓이다. 그거 개인 탓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질문 드릴게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응? 뭐라고? 고소당하죠. 만약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미국인들은 주 정부나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고소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나요? 만약에 고소하면 한 50만 원 받나요? 100만 불, 적어도 10억, 최소 10억. 우리가 호갱인 거야. 우리는 호갱으로 사는 거야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사고를 정부 잘못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 너희들 탓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조산업 사고 났잖아요. 배가 또 침몰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배가 침몰했는데 4시간 동안 정부에서 회의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 세월호가 그렇게 사고 났을 때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야!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만든다면서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원양어선을 국내에서 타리? 원양어선에 국민들이 타는데 원양어선에서 사고 난 걸 국내가 아니라서 국가안전처 책임이 아니라니.
죄송합니다. 저 그런 나라에서 왔습니다. 정말 지금 정말요라고 물으셨어요. 마음 상했어? 예, 제가 지금 너무나 앞으로 가 있죠. 네. 근데 좌우지간 그래서 제가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를 건지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또 이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젠 잊어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막 범인이 체포됐어.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하라는 얘기야, 수사를. 지금 이번에 세월호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국민들이 막 절망을 했어요. 수사권, 기소권을 못 얻은 세월호 특별법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게 뭐냐? 우리는 왜 맨날 지기만 하냐? 제가 그랬죠. 나는 이제까지 서해 페리오 사건,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그 다음에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 비행기 알 수 없는, 그리고 지금 아직 못 찾은 비행기도 있잖아요? 갖가지 대형 사고를 봤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든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가 유일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거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진보이고 사실 이게 250명 아이들을 잃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쇠학볕 아래서 그리고 그 추운데 그 모든 시련, 그 모든 거짓말과 온갖 모함을 딛고 정말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해서 얻어낸 우리의 역사적 성과이다. 그리고 역사적 진보다. 그날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세월호 특별법 이거 뭐냐. 그래서 막 절망해서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이건 우리가 얻어낸, 이건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으로 400몇십만 명이 서명하고 그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그 성과니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감사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 시작해서 한순간 한순간 조사 내용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언론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나 물론 이번 특위가 제대로 조사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봐요. 물론 35%는 진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러니 다음번에 우리가 특위를 만들 땐 기소권, 수사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위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월호 특별법은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월호 특별법은 쟤네가 조사를 안 하면 우리는 다음엔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제대로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되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어쨌거나 승리한 것이고 이 시간에 우리 이 LA에 계신 교민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분들, 이 힘든 투쟁하신 유가족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책임을 물은 적도 없고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요구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일 거예요. 이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저는 바꿀 거라고 봐요. 전과 후로. 저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지 정말 열심히 방송했어요. 7년 동안 사람들이 나더러 뻥이요, 허위사실 유포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난 8년 동안의 방송이 단 한 장면에 제가 졌어요. 유윈. 전원구조. 세월호 학생 전원구조라는 그 오보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일으켜 깨웠어요.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은 그동안에 무슨 정치인들 싫다. 정치 싫어. 귀찮아. 맨날 지네끼리 밥그릇 싸움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자식, 이쁜 내 새끼, 잘생긴 우리 신랑 이러면서 살았던 주부들에게 내 자식을 그렇게 황당하게 잃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게 했고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여러분 전원구조 오보 안 한 언론이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오보였다고 인정한 언론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놓고 아무도 반성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느냐고. 정부는 그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인 뒤에 555명의 잠수사가 현장에서 구조활동 개뻥을 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구조 방해하고 온갖 만행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책임지지 않고 그 지방선거 앞에서는 막 절을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꾼다고 쌩 거짓말 해놓고 끝나니까 당신들 뭐야!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저들은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너넨 기억하지 못할 거야. 너네 우리가 뭐 몇 가지 사건 돌리면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사건은 뭔가 뭐 이렇게 몇 가지 특별한 연예인들 몇 명 집단 섹스 시키고 히로뽕 몇 개 돌리고, 요즘 히로뽕 사건 좀 안 나와. 마약 사건은 웬만하면 스캔들로 안 뜨더라고요. 주로 뭐 연애 사건 뭐 이런 거 띄우고 뭐 이러면서 뭐 이혼 사건 뭐 편해서, 심지어 서태지 이지아가 미국에서 6년 전 이혼하고 3년 전에 위자료 다 끝났는데 그거 터뜨렸다가 그 시청자 팬들이 야 이거 6년 전 사건이거든 이래가지고 개쪽당하면서도 얘네들 지금도 거짓말하면서 지네가 몇 가지 아이템을 돌리면, 가령 유병헌 살았을 때보다 죽은 시체가 짧아지고 아래에 있던 금리가 위에 가서 붙고 안경 없이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안경을 안 쓰고 죽어. 그 다음에 그 안경이 심지어 몇 달 만에 깨끗하게 발견되기도 하는 기적의 땅에서 저는 유병헌 시신이라고 믿어요. 너희 죽음이 어디냐라고 묻기 때문에 전 믿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가 4월 20일 날 왜 유병헌이 나왔냐면 그날 첫 보도가 나와요. 4월 2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선박의 연령 제한을 30년으로 풀었다는 첫 보도가 나왔고, 4월 21일이 박근혜 정부에서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풀었다는 첫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병헌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런데 제가 되게 놀란 건 한국에 계신 노인분들이 유병헌의 시신을 발견한 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산탕죄더라고. 한번 끓여 먹고, 옛날에 한번 오대양 사건인가 뭔가를 한번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재탕도 끓여서 먹었더라고요. 그 김기춘 비서실장 두 번 재탕 끓여 먹고, 이번이 삼탕이었던 거야. 그리고 유병헌 시신이라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믿어요, 그냥. 저 그때 옛날 기억이 안 나서.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바보로 하라고 막 욕을 하시는 거야. 뭐 노인정 같은 데서. 아, 이게 삼탕죄였구나. 지금도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사골 스캔들이 있어요. 몇 년 전 스캔들이 지금 터지는 거야. 나 한국에서 오기 전 바로 며칠 전에도 있었는데. 요즘에 한국에서는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가 굉장히 인기를 끌어요.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사실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래도 그 지도를 딱 외우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 한답시고 세계사를 막 외우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너무 기절한 거야. 어머, 11개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이거는 그 나라에서 살고 태어나서 자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들을 막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왜 한국인은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자기 탓을 하느냐. 우리가 불행하지 않다면 이건 정부 탓이라고 한다. 저 어저께요, 저 굉장히 마음 상했어요. 막 여기 교민분들이 모여갖고 막 성토를 하는 거야. 연봉이 1억 이상이면 등록금 지원을 못 받는다고 막 성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1억이요? 했더니 그냥 여기서 경찰에 8년 받아요. 한국의 경찰 여러분, 우리는 호갱이였던 거야. 경찰 공무원이 7, 8년 근무하면 연봉 1억이라면서요? 그래서 연봉 7천만 원 이하면 거의 등록금 안 내고 대학을 다닌다면서요? 대학생 여러분, 우리는 호갱이었던 거야.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교육비로 보통 고등학교는 평균 200을 쓴대요. 잘 사는 집은 초등학교 때부터 200을 쓰고, 그러면 200만 원에 12년이면 이게 한 7,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더 나오나? 7,200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대학 등록금이 또 1억 가까이 나오고, 그러면 아이 하나를 대학을 졸업시키는데 1억 8천 정도가 나와요, 한국에서.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아르바이트예요.
한국에서 고졸과 대졸의 차이가 뭐냐?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고 대졸은 1억 7천 들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다.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건 자기 잘못이다. 내가 좋은 대학 못 간 탓, 내가 학점이 좋지 못한 탓, 이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정규직 노동자가 갑자기 회사에서 명예퇴직 자르면 그냥 잘려야 돼. 왜? 그동안에 내가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잘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월급 반값에 와서 일할래?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와서 일을 해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국은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한국의 노동자들의 보수가 가장 좋았어요.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던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기업은 주로 연봉 6, 7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음에, 그러니까 2006년, 7년 지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음에 대기업이 엄청난 명예퇴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전부 하청기업에서 재취업을 시키면서 연봉을 절반 이하로 다 자른 거예요. 그래서 6, 7천 받던 사람들이 2,500, 3천 받고 다녀요. 그런데 3천 받던 사람이 자기가 정규직이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냐? 나는 옛날에 하던 그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월급 반만 받아야 되냐? 이러면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고 파업을 했더니 그 회사의 대표가 이메일을 돌렸어요. 그 사람들 월급 적게 받는 거 아니다. 한국에서 평균 연봉 뭐 얼마 받는 귀족 노조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 쓴 사람의 연봉이 30억. 그 파업하는 노동자는 연봉 3천. 그럼 얼마입니까? 100배예요.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재작년에 저의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제외하고 100만 원이었다.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2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10만 원 이렇게 내요. 100만 원 수입이라고. 한 달. 응?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이건희라는 사람은 저보다 재산이 10,000배가 많아요. 제가 이제 1억짜리 집이 있어요. 실소득 1억짜리 집이 있고 한 달에 100만 원이 내 소득이라고 인정받은 내가 건강보험료를 20만 원, 국민연금 10만 원을 내는데 이건희의 재산이 저보다 10,000배가 많고 이건희의 연소득이 저보다 10,000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건희의 건강보험료는 10,000배가 미국은 10,000배 나오지 않나요? 안 나와요? 10,000배까지는 아니면 어느 정도 나와요? 뭐 한 10배? 우리나라는 이건희 건강보험료가 얼마일까요? 제가 20만 원 내는데 23만 원, 230만 원 내요. 재산이 10,000배가 많고 소득이 10,000배가 많은데 그 사람은 230만 원만 내고 나는 1억 좀 더 되는 재산에 월소득 100만 원이라고 20만 원을 내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그렇게 많이 했더니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어요. 야!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어서면 적어도 빚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10,000배까지는 안 바래요. 적어도 100배나 200배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배만 냅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부자들에게 사회보험을 상한선을 둬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법이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내가 이민 잘 왔구나 싶으시죠? 우리 한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한국에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민주주의 국가는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외국의 복지는 어떤가, 이런 얘기들을 방송을 막 해요. 근데 제가 유럽을 가보기 전에는 이게 유럽에 이제 나온 이야기, 유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서나 기록으로 본 얘기를 하면, 야, 나 여기 프랑스인데 너 뻥치지 마. 그럼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씨, 내가 뻥친 건가? 그 새끼 누구야? 나한테 자료 주는 넌 죽었어. 이제 사주를 팔쪽까지 죽었어. 그랬는데 제가 영국에 갔더니 영국은 병원비가 없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가난한 부부가 임신을 하면 방 2칸짜리로 강제로 이사를 가야 된다. 방 1칸짜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라고. 방 2칸짜리를 싼 값에 빌려준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유럽에 제가 가서 쭉 얘기를 들어보고 유럽의 복지가 정말 잘 돼 있구나. 근데 미국에 오니까 미국은 확실히 유럽보다는 못하다라는 불평불만을 하시면서 연봉 1억만 되면 대학 등록금 면제 못 받는다고 불평을 하시는데요. 우린 연봉 1억 되면 그냥 냅니다. 연봉 1억 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지금 평균 연봉이 2천 정도 돼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가장 그 뭐라 그러나, 가운데, 월급쟁이 가운데가 155만 원이에요. 월소득. 그런데 제가 오늘 오면서 아까 정말 피눈물이 났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다 먹었어.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가 그냥 지금 막 구워가지고, 막 구운 빵에, 막 자른 양파에, 신선한 야채를 넣은 뒤, 해가지고 그거를 2,300원에 팔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냉동 햄버거 5,000원 줘야 돼요. 나 여기서 요플레를 가장 작은 요플레라고 먹으라고 줬는데 우리 거 2배야. 근데 500원이래.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먹는 얘기 나오면 굉장히 막 서로에 복받치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155만 원 받는데, 왜 7천만 원 받고 1억 받는 미국인보다 훨씬 비싸게. 그러면서 우리는 따박따박 간접세를 냅니다. 우리는 1,200원짜리 요플레 요만한 걸 먹으면서도 120원 세금을 내요. 한 가문에 백수 아들 둘이 담배를 매일 한 값씩 핀다. 그러면 그 집에서 1년에 내는 세금이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으로 따지면 연봉 1억 4천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진실을 알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와서 강연은 핑계고 저는 조사하러 왔어요. 미국은 어떻게 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들은 이야기, 너네들 다 죽었어! 너네들 맨날 나더러 거짓말 한다 그랬지? 그래서 나더러, 저도 그러는 거예요. 미국 가서 정말로 그렇게 큰 햄버거를 먹는지 보고 그래요. 내가 봤다! 내가 다 봤어! 2,300원짜리 햄버거 내가 다 봤어! 다음에는 이제 더 큰 햄버거를 가서 보고, 크기 비교를 해서, 그 가격 비교, 크기 비교를 해서, 정말 보여줄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험이 비싸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한국은 그런 거 기본으로 비싸요. 예. 거기다가, 하루 종일 사채어드라는 광고 나오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많은 서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채의 늪에 빠지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 공교육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으면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YTN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생 교육을 이런 미디어를 통해 할 수 있구나. 그때 되게 많이 배우고 느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된 다음에는 뉴스가 하루 종일 똑같아. 심지어 다른 방송사의 뉴스인데 자료 화면이 똑같아. 리포터라고 그러면 자기네 방송사가 리포터 가서 따온 거잖아요. 그것까지 똑같아. 그리고 주로 한국의 뉴스의 주인공은 동물의 왕국. 동물이 중심이야. 만약에 쓸개즙에서 쓸개를 생으로 빨린 곰이 있다. 온 나라가 뒤집어져요. 세월호에 300명이 죽었는데 그만 잊으래. 이 곰 같은 새끼들. 니네 엄마 아빠가 곰이냐? 웅녀의 자손이라 그래?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왕국이 끝나면 연예인이 나옵니다. 벗은 연예인의 스캔들이 쫙 나오고,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의료사고 이렇게 죽음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예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기예보 하는 분들이 아니, 왜 도대체 기상캐스터들을 그렇게 벗겨놓는지, 왜 꼭 팬티 라인, 브레이저 라인이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왜 꼭 방송사고를 내는지, 그러면서 그녀의 풀어진 단추 사인은 왜 그렇게 자주 인터넷에 나오는지. 결국 국민들에게 성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봐라. 그리고 스캔들만 봐라. 그 다음에 남자 어른들은 쉬는 날 스포츠만 봐라. 미국도 원래 스포츠 중계 많이 하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는요. 딱 누구? 박찬호. 한국의 건아가 LA에 가서 공 던진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봤어요. 그래, 대한의 건아. 그리고서는 프로야구 중계가 사라졌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프로야구 중계를 공중파에서 안 해줬어요. 지상파 방송에서.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스포츠 중계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리고 이 연예인들이 명절에 이 걸그룹들이 딱 붙는 타이즈를 입고 진흙탕에서 막 레슬링을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거 웬만한 주에서는 아동은 시청금지라더만. 그게 일종의 포르노 같은 느낌을 준다고. 그게 해외에서는 시청금지라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추석날 낮 시간에 나와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땐 밤이 되면 모든 케이블에서 정말 포르노를 틀어줬어요. 물론 제 눈에는 포르노? 일반인, 내가 무슨 부인은 부인이지만 한 번도 포르노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기가 막혀. 정말 벗은 여자의 온몸이 드러나는 영화들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프리카를 얼마나 탄압을 하는지. 아프리카의 여 BJ들이 가슴골이 보이는 옷을 입었다고. 가슴골을 보여주며 돈을 번다고. 근데 미국 와서 보니까는 차마 눈 둘 데가 없더만. 나를 놓고 다니더만. 일반인들이 다. 그런데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들, 우리 아프리카 방송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규정을 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사실적시해서 구속. 사실적시. 그리고 가슴골이 보인다고 막 음란방송이라고 19금 걸으라고 강요하고 막 욕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그런데 지금 사실 공중파 방송은 더 하거든요. 지상파 방송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내용이 나오고 이 뉴스는 죽었고 그리고 정말 허위 사실을 날마다 보도하고 있으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걸 왜 그러냐. 그리고 특히 이 아프리카를 많이 씹는 게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막 그 여자들이 그 미녀들이 속옷을 보여주면서 별풍선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써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료화면이 나오는 건 아프리카가 아니야. 그 이상한, 이름 없는 이상한 사이트의 그림을 갖다 영상으로 쓰면서 아프리카 방송인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아프리카의 서수길이라는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표가 된 다음에 아프리카가 그런 무수한 허위 사실로 허위 보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 때문인 줄 알고. 저 때문에 우리 문용식 오빠가 한번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서수길 오빠가 당하는 고난도 나 때문인가 싶어서 제가 참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에 그렇게 막 음란 방송, 19금 방송 이러면서 쫙 욕이 나가잖아요. 40, 50대 시청자가 급증한대요.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그동안에 차곡차곡 많이 내실을 기했더라고요. 제가 올 때 이렇게 이 프랭카드도 아프리카에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방송 장비도 아프리카에서 지원해주고 무엇보다 데이터 요금이 폭증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미국 분들께 전해달라고. 사실 우리 미국 분들 저를 주로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그 유튜브하고 아프리카를 비교하면 아프리카 뭐하냐 싶으시잖아요. 유튜브는 해마다 수천억을 쏟아붓는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아프리카는 400억으로 시작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토종 아주 작은 그 아이템인데 이게 미국에서도 방송이 되고 미국에서 방송하는 걸 지금 대한민국에서 1000명 이상이 지금 몇 명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2000명 정도가 이 방송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그 다음에 방송하실 때 여기 버라이즌이 좋대요. 서부는. 버라이즌으로 가입하신 아이폰을 가지고 다음 세월호 집회를 하실 때 망치부인 팬님들 보세요. 여기 LA예요 라고 하시면서 아이폰으로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 방송을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로. 여러분이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프리카 TV라고 치시면 저희 앱이 떠요. 그러면 그걸 다운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막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막 별풍선을 쏘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안 쏘셔도 돼요. 근데 이제 1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제 아프리카 외국 사이트가 생긴대요. 영어 사이트가. 그럼 여러분이 가입하시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때 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별풍선을 쏘거나 채팅을 못 하셔도 매일 망치 부인이 낮 2시, 한국 시간 낮 2시부터 3시간에서 4시간 생방송을 하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어디서나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방송하시면 망치부인 팬들은 망치부인 이름만 들어가면 다 와서 보거든요. 저한테 다 제보를 해요. 망치부인님 지금 닉네임을 도용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망치부인님 보세요. 여기 LA예요 라고 방송하시면 제가 그거를 같이 중계 방송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밤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저처럼 이렇게 아이폰을 틀고 여러분이 한국에 계신 시청자들께 그 메시지를 보내시면 돼요. 이 LTE로 전화기를 아이폰 방송으로 뭐 5분에서 10분짜리 메시지를 보내시면 그걸 제가 받아갖고 생방송으로 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망치부인은 여기 왜 왔냐? 망치부인 여기 왜 왔냐? 제가 사실은 여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스통 할아버지들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망치부인 종북 빨갱이 물러가라 이러면 제가 막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얘기 다 빼버리고 이렇게 쭉 했고요. 아 지금 벌써 누가 다운받아서 보시네요. 예. 그렇게 이제 특히 그런데 예, 그렇죠. 예. 일단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남편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킨다든가
그러면 비계를 맞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 방송이 한국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옥탑방이나 지하방에서 자취하는 자매들이 보면 이렇게 밤에 저벅저벅 왜 여자들 혼자 사는 집 노리는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을 틀어놓으면 다시는 안 온대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깔았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망치 부인님, 저 어디에서 화물하는데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밤에 운전하실 때 졸면 큰일 나잖아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께 제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안 졸리고 말아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제 방송을 틀어놓고 새벽 운전을 하신대요. 그래서 몰랐던 얘기 많이 알게 됐다. 그래서 저는 저의 방송 주요 내용은 일단 컨셉은 욕쟁이 뚱보 아줌마가 막 그냥 생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정치 문제, 그리고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 동생이 미용실을 하는데 영세 자영업자의 이야기, 남편이 정치를 하는데 한국 정치의 문제. 그래서 생활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사회탐구 교과서를 가르쳐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교과서, 지금 교과서가 바뀌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회탐구 내용만 다 알아도 정말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제가 그 고소득 가외 수업을 그만두고 별풍선도 못 받던 이 아프리카에 와서, 제가 사실 우리 아프리카가 처음에 별풍선 500개를 받아야 환전이 돼요. 한 1년 반 동안 환전 못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8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제가 많이 유명해졌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소득도 늘어서 정말 내년에 큰일 났어요. 이거 늘어나면 그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아니 무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다달이 올라. 정말 다달이 올라요. 서민들은요 정말 다달이 올라요. 이건희한테 좀 다달이 올리라고 정말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프리카를 하면서 사실 8년 동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종북 빨갱이라는 둥,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김정일이랑 악수하고 마주 앉아 웃으면서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들이다 이러면서 웃은 적이 없다. 나는 김정은이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 흔들지 말고 단일기를 흔들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나는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자서전에 참 착하고 어쩐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자서전 쓴 적 없다. 내가 만약에 그러려고 맘만 먹어도 국가보안법위원회를 잡아갈 거야.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2002년에 국가 허락 없이 한 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냐고. 좌우지간 제가 종북 빨갱이 욕을 들으면서도 8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쭉 했고, 그 아프리카의 시청자가 늘었다 줄었다 많은 시련도 있고 중간에 잡혀가기도 하고 개고생을 했지만, 이번에 세월호 문제가 터졌을 때 저의 방송을 시청자분들이 4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7,000명 정도가 동시 접속을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한 20만 정도가 하루에 보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죠. 아,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는,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랬더니만 이제 망치 부인의 노력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일단 저한테 와요. 아줌마 전쟁 나요? 이런 게 주로 들어오는데, 무슨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저한테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실을 알리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미국에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데, 여기 혹시 없으시죠? 박근혜를 사랑하시는 분?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솔직하게 부탁드리라고 왔어요. 우리 아프리카가 이제 전 세계로 서비스를 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코리안넷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에선 매일 라디오가 나와요. 코리안넷이라는 사이트가 전 세계 700만 교포의 대표 사이트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700만 모두가 가입해 있는 사이트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 아는 분이 없어. 근데 이 사이트가 보니까 외교부에서 만든 사이트인가 봐요. 그래서 원래 이 광고가 안 나왔었어요. 언제부터 나왔냐? 이 캐나다하고 미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가 온갖 욕 먹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미시 USA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국에 계신 민주시민들이 막 광고를 내셨잖아요. 광고를 내고 그런 내용들을 또 제가 또 다 한국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700만 동포의 대표 사이트라고 막 홍보를 하는 거야. 그건 왜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활동을 하실 때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 줌도 안 돼. 700만짜리 진짜 대표 사이트는 따로 있어. 마치 한인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미국산 소고기 안전하다는 이야기 했던 그 시절처럼 여러분이 드신 소고기랑 한국으로 수입된 소고기가 틀려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게 200만 미국 교민의 대표구나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에 온 거예요. 진짜냐? 그래서 확인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확인했고 한인회가 진짜 대표냐? 아니다. 확인했고 각오해라 니네.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진실을 알릴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유럽을 가봤는데 유럽은 인터넷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가서 방송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 되는 거예요. 콩사탕님 화면에 제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잘 나와야 돼요. 아니 망치 부인이 잘 나오게. 현수막이랑 같이. 예, 원래 옆모습을 제가 찍습니다. 왜냐하면 앞모습만 얘기하면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번갈아서 찍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세계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세 개인데 그게 한국, 일본,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이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길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인터넷 방송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거기서 어떤 사인을 받았냐 하면 지금 저 사람들은 전 세계 교민들을 대표하는 척 하면서 조직을 소위 그런 이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권위 있는 한인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걸 한국에서 비밀로 했어요. 못 오게 할까봐. 뭔 얘기냐? 지금 발표합니다. 망치부인 잘 찍어주세요. 카메라에 갖고 와. 뭐냐? 전 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에서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만들면 그게 어떤 또 방해 공작을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서버가 한국에 놓이게 되면 이게 털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 세계 민주시민들을 모으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 혹시 여기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제가 이 독일어를 러시아어를 좀 더 해갖고 스바 저 텔레그램 잘생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면 어떻게 서버라도 좀 지원을 받든가. 그래서 중요한 건 전 세계에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더 많잖아요. 여기 오니까 미시 USA도 있고 사람 사는 세상도 있고 희망연대도 있고 옛날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14개 한인단체가 만든 게 희망연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저 소름 끼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거는 지금 특별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러 왔는데 전 세계 민주시민이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거 입국이 거부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주도해서 전 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신속한 정보를 날마다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쟤네들은요 굉장히 빨리 진화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허위사실이 신속하게 전파됐습니까? 그 라인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어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둥, 그 다음에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벌금을 내게 한다는 둥, 북한에 무슨 땅굴이 남한에 몇 천 개가 있다는 둥, 그걸 교인들이, 정말 부끄럽게도 한국의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십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통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의 교회가 앞장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 광고 낸 거 봤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 광고를 내시는 그 열정을 보고 제가 염치 없는 부탁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주시면 전 세계 한인들이 거기 결합해서 서로 정보 교류하고 그리고 정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 교류, 그 진실을 교류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LA에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계신 200만 교포들 중에
정말로 한국이 민주주의화 되길 원하신다면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주주의보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은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품고 있는 말이에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인간답게 존중받도록 그에게 합당한 소득이 주어져야 된다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품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민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전 세계에서 인정할 만큼, 사실 저는 미국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만약에 미국이 한국전쟁에 와주지 않았다면, 참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쫄쫄 굶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국에게 감사해요. 진짜. 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죽음을 당할 뻔한 그 위기에서 구해준 게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근태 의원의 고문당하고 그 고초를 겪을 때 이 미국의 로버트 케네디 재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케네디 재단 가문이,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가문 분들인데 그분들이 인권상을 지정해서 첫 번째 대상으로 수여를 우리 김근태 의원님한테 해주셨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지금 여기 미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미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인 교민들이 그런 미국에 사는 자랑스러운 한인이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많은 해외 교민들이 저한테 텔레그램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삼성만 쓰고 현대차 타고 그리고 정말 한국인이라는 걸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너무 큰 충격을 먹었다. 우리 한국이 이 지경인지 몰랐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다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말 누구도 얕볼 수 없는 한국 교민으로서 그 존중받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매일매일 목이 터져라, 오만 쌍욕을 먹더라도 바가지들이 들어와서 뻘소리를 하더라도 날마다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앱 다운해서 보시면서 가끔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이 부분을 미국에 있는 교민분들이 같이 교류하셔서 전 세계 민주시민이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저의 부탁이 터무니없다면 죄송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러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안 자고 얘기를 많이 써왔는데 하나도 얘기도 못하고 딴 얘기가 나와서 원고 안 쓸래 이제.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는 아프리카 TV에서만 해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는 미국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또 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한국 거니까 국산품 애용하기 위해서도 하는 건데, 이 대표님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아프리카의 비전이 뭐냐, 미디어 민주화다. 사실 지금 전 세계 언론은 재벌들이 광고비를 가지고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자기네들이 왜곡한 거짓 정보를 동시에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저희 같은 새로운 미디어들을 온갖 탄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아프리카 TV를 만들어서 지금 방송을 하면서 저는 그 막강한 그 보수가 아니라 그 제도권 언론과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자신 있어요. 싸울 자신 있어요. 누구만 있다면, 시청자만 있다면. 정확한 건 TV조선보다 제가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디어 민주화를 꿈꾸는 아프리카 TV에서 망치 부인이 시사 방송을 날마다 살아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 전 세계 민주시민이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뭐 기술이 되시면 기술을, 그 다음에 자금이 되시면 자금을, 안 되면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가요 하나님한테 받은 얘기, 이게 또 소름이 끼쳐서, 한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세요? 유교가 중국에서 나왔지만 가장 발달한 게 한국이랍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지만 가장 집대성된 게 한국이랍니다. 개신교 전 세계 선교단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 한국 선교단체랍니다. 그러니 한국인이 결정하고 한국인이 올바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저한테 비기독교 신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사인을 분명히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을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유대인보다 똑똑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애쓸 수 있다. 그게 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다. 그걸 우리 온 마음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교본부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두서없고 이 엉뚱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 번 더 받으려고.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망치부인한테, 질문할 거 있다. 평상시에 아니면 항의할 거 있다. 너 빨갱이지라든가 뭐. 아니, 뭐, 정보에 의하면 오늘, 혹시 어버이 연호? 아니실까? 질문, 석부처 박사님. 좀 가까이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아니,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그 한국의 뉴스타파하고 인터뷰를 하셨던, 그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던 박사님이신데, 이 세월호 문제가 되게 근데 되게 전문 용어라서 좀 쉽게, 짧게. 잠깐만. 짧게. 예. 근데 사실 제가 좀 걱정이. 잠깐, 이거 카메라 나와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하긴 뭐, 의사이신가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모르시는지를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저는 제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혹시 질문 먼저 한 2개만 받고 그냥 시작했으면 하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왜 구조를 뭐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뭐가 왜 이게 잘못됐었지? 뭐 그런 거,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예. 아까 세월호 나올 때 네. 한국표라든가 그런 것도 다 나오는데, 네. 왜 지금 현재 생존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생존자에 대한 인터뷰나 항기표 이런 것도 있지만 생존자가 내가 배가 어떻게 돌았다든가 그런 증언 같은 게 네.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생존자에 대한 증언 같은 게 안 나오는지. 죄송한데, 그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예, 그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고요. 세월호의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구조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탈출과 구조와 군화는 아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배에서 이렇게 일부 시민들이 나왔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는 탈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구조됐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탈출한 거예요, 그냥. 탈출한 것을 주변에 있던 어부들이나 뭐 이런 다른 배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인명을 구한 거고, 구조는 사람을, 딥시 다이버가 직접적으로 배를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근데, 그게 구조라는 거고, 군화는, 주로 살베지를 말하는 거예요. 살베지는 인양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사람을, 인명을 구조할 때 저희들이 이제 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미국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좀 많이 다른데, 미국은 오일 플랫폼이, 노아에서 발표하기는 한 3,000개. 근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이게 보통 한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오일 플랫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못 갑니다. 그 망망대해가, 걸프 오브 멕시코가 배가 일직선으로 못 가고 이렇게 꼬불꼬불 가야 돼요. 그만큼 오일 플랫폼이 많은데, 그 오일 플랫폼은 이제 노아에서 발표하는 게 3,000개라는 거는, 대략 3,000개라는 건 아마 드릴링을 하고 있는 그 오일 플랫폼만을 말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3만 개는 그 브릿지 오일 플랫폼이 있어요. 오일 플랫폼이 여기에서 이제 시출을 하면은 여기서 끝까지, 육지까지 파이프를 그냥 하나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오일 플랫폼들이 많이 거쳐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오일이 새거나 뭐 누수가 되거나 녹이 썰어서 뭐 문제가 생기면 그 중간중간 섹터를 차단해버리면 오일이 안 새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일이 많이 새게 되면
그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립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오일 플랫폼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딥시 다이버들이 또 다른 걸 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세월호의 문제점 중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뭐가 문제라고 보시나요? 세월호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 제가 그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한국과 미국을 비교를 잠깐 해드리려고 한 건데, 그래서 미국은 딥시 다이버들이 3만 개 오일 플랫폼에 항시 상주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사고가 나도 즉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3만 개의 플랫폼에서 딥시 다이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해 잠수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전화하면은 뭐 거의 뭐 3분 안에 다 어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은 오일 플랫폼이 뭐 거의 없어요. 뭐 한 두세 개?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구조적으로 민간 업체가 구조 업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 뉴스타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구조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 세이페리오가 뭐 이렇게 가라앉고 세월호 가라앉고 그럼 그 동안에 이 업체는 그럼 만약에 있다면 제가 있다면 벌써 십몇 년 동안 사고가 한 건 이렇게 헬기장이 두 개가 이렇게 배에 딱 장착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물속에서 안전하게 구조를 하든 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데 그런 DSV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DSV가 조금 전에 궁금하신 게 왜 아무도 구하지 않았지? 구할 수가 없죠? 지금 나온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DSV에는 어떤 값들이 있냐면은, 하이퍼베릭 챔버라든지, 그 다음에, DSV가 뭐의 약자입니까? 다이빙 스포링 베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과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는 배를 말합니다. 그런 게 3만 대가 있는 거예요? 예, 더 많죠, 사실. 배는 더 많죠. 제가 근무했던 곳이 캐알다이브 인터내셔널인데요. 저희가 보유한 배는, 한 15척 정도 됩니다. 15척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배가 구조가 다 다른데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그러면 청해진 함이, 통영함이 구조선 아닌가요? 그래요. 근데 통영함은 구조선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통영함은 다목적 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DSV가 되려면 사람을 이렇게 빨리 적시적소에 가서 빨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DSV가 되려면 해수면과 배가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바닷물이잖아요. 그러면 배가 바닷물이랑 거의 비슷해야 돼요. 왜냐면 이 통영함을 보면은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높은 데는 다이버가 적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론 저희 같은 오래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3층, 4층 높이에서도 그냥 수직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음 다이버가 들어가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DSV는 빨리 상해요. 바닷물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도 테두리는 조금 더 높이고 싶어. 바닷물이 덜 들어오면 덜 상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높아지면 작업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구조함인지 아니면 그냥 인양함인지. 통영함은 인양함이죠. 군안함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을 또 받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럼 이번에 통영함이 투입을 됐어야 되느냐, 안 됐어야 되느냐. 저는 해군참모총장의 판단이 옳았다고 봐요. 그러면 통영함이 이번에 이제 만약에 출항을 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사실은 5% 미만으로 도움이 돼요. 이번 사고에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구조함이 아니라 군안함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왜 이게 가야 되느냐? 이거는 딱 하나 있어요. 하이퍼베릭 챔버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배는 투입이 됐어야 됩니다. 해군참모총장의 그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시나?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배가 사이드 스캔 소나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못 갔대요. 화이트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사이드 스캔 소나가 고장이 나서 못 갔대요. 그거 거짓말이죠. 세월호가 보이잖아요. 세월호가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배에서. 세월호가 이렇게 넘어간 게 보이잖아요. 그 소나 필요 없죠? 예? 소나라는 거는 이렇게 해저층이 보면은 볼층도 있고 모래층도 있고 뭐 안반층도 있고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묻혀가지고 안 보일 때 우리가 이제 소나를 쏴서 이제 이 형태를 여기구나 찾기 위해서 쓰는 게 사이드 스캔 소나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ROV가 작동이 안 돼서 못 갔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럼 말이 안 되죠. 뭐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왜 ROV라는 거는 저희들이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심해 한 800피트 내지는 뭐 한 900피트 미터로 하면 한 200에서 한 300m 그 이상 들어갈 때 예, 아주 심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먼저 ROV를 먼저 보내서 한번 정찰한다는 의미지 이게 뭐 구조에 뭐 크게 이게 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말이 전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안 되죠. 말이 안 맞죠. 그렇지만 왜 그러면 통영함이 갔어야 되냐면 챔버가 있잖아요. 하이퍼베릭 챔버.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죠?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니까 일반 국민들이 챔버하고 다이빙 벨 비슷한 건가요? 챔버는 다이버가 수중에서 일을 하고 챔버도 여러 가지 챔버가 있는데 수중에서 일을 하고 나서 올라왔을 때 이제 디컴프레션을 하고 올라오는데 이 디컴프레션을 샬로우에서는 그냥 디컴프레션을 하면 돼요. 근데 깊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따른다고. 뭐 아트리컬 가스 엠볼리즘이 걸릴 수도 있고, 잠수병.
DCS1, DCS2 여러 가지 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챔버를 다이빙 배를 타고 오든지 잠수함을 타고 와서 이렇게 도킹,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예. 챔버가 있어야지만이 다이버들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게 통영하면서는 챔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세월호가 만약에 뭐 30m에서 학생들을, 다이버가 들어가서 학생들을 한 뭐 10명을 구출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여러분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들어와서 지금 이게 세월호 아닙니다. 20m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다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해녀 아주머니들 아시죠? 해녀 아주머니들은 자기가 지금 요 상태에서는 잠수병이 안 걸려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이 공기를 육상에서 저희가 흡입하고 있는 이 공기를 그대로 가지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부피만 요만큼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올라오면은 잠수병이 걸리질 않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네. 그렇지만 외부에서 공급된 에어를 흡입할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다이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공기통으로 주든 아니면은 엄베리컬로 주든 한 모금의 공기를 빠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딥시 다이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했어요. 데리고 나왔어요. 다이빙 벨에 실튼 아니면 다이빙 벨이 그때 당시에 없었다면은 공사장에 가가지고 공사용으로 쓰는 그런 공사용으로 쓰는 엘리베이터 있죠. 이렇게 철골 구조로 된 거. 그런 거라도 빨리 떼와가지고 실었다 할 때, 그럼 이분들은 다이버와 똑같이 디컴프레션을 받아야 돼요. 잠수병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이분들도 잠수병이 걸려요. 그렇지 않으면 물속에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은 해류와 조류가 아주 세다고, 3노트에서 4노트라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3노트 정도가 되면, 이렇게 딱 놓으면 15m를 날아가요. 네, 초당.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날아간다고 그래요. 날아간다. 예, 초당 15m를 날아가는 그런 속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이버가 사실상 데리고 나올 수가 없죠. 내 목숨 하나 아프지 않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게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다이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공기통을 메고 가는 공기통 다이버가 있고, 예. 저희들 같이 이제 커머셜 다이버는 육상에서 공기를 계속 공기와 통신과 모든 장비를 공급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이제 서피스 플라이 다이버가 있고요. 또 서피스 플라이 다이버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인랜드 다이빙이냐, 옵쇼어 다이빙이냐. 인랜드 다이빙은 뭐냐면,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횟집 가보셨죠? 여기 레전드 비치나 여기 횟집 가보셨죠? 그런 데 보면 구조물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바다 위에 이렇게 구조물 만들고 이렇게 항만 부근 이렇게 쉽게 말해서 깊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얕은 수심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이고, 옵쇼어 다이버는 말 그대로 딥시 다이버예요. 해저 광 케이블을 깐다든지, 해저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고장이 났을 때 교체, 해체, 오일 플랫폼도 막 해체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이상한 소리 하셨을 때, 왜 학생들이 지금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발견이 안 돼? 바로 아마 그 부근이었을 텐데, 바로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해양사부 장관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보고를 하시더라고. 해가 저물면 뭐 어려우니까 해 지기 전에 빨리 구조를 하겠다. 그래서 와이프가 아이고 걱정을 하더라고. 해가 지면 안 되는데 빨리 구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바닷속에는 낮밤이 없어요. 오히려 밤에 더 컨센트레이션 잘 돼가지고 밤에 더 작업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왜냐면은 잠수물리 이틀째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바닷속에는 레인보우가 있다고. 레인보우가 뭐죠? 무지개. 어떻게 바닷속에 바닷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없어져요. 수심에 따라서. 그래서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이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멍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빨주, 노초, 파남보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수심이 낮은 데서 사진을 찍으면 흑백 사진은 나와요. 칼라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도. 예. 그 사진 나오고 그래서 바닷물이 파란 건데 왜 해가 지면 구조를 못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진짜 뭐 텔레비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잠수 명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한 분은. 그래서 저분은 대단하신가. 명장.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천히 알기로 명장이라면 정말 명장 아닌가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다이빙 벨은 소용이 없다. 왜 소용이 없지? 제가 들어보니까 이 세월호에 다이빙 벨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 보세요. 그대로 다이빙 벨이 세월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에 별 도움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 근데 저분이 진짜 명장이 맞나? 아니면 명장 흉내내는 사람인가? 근데 저분이 도대체 무슨 다이빙을 하셨지? 왜냐하면 이 다이빙벨이라는 것은 지금 뭐 논란도 많았죠. 그동안에 뭐 이종민 씨가 나쁜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니 뭐 논란도 많은데 이 다이빙벨의 그 기본 개념이 어떤 거냐면 다이버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위험 상황에 있을 때에는 다이빙벨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좀 길어지도 괜찮나요? 이거 일찍 가셔야 되는데. 15분 안에 해결 좀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 한국에서 받아서 아,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짧고 굵게. 네. 그래서 어쨌든 다이빙벨은 이거 다이빙벨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개념이. 정의가. 이렇게 물살이 세거나 물살이 센데 공기통을 메고 제가 그랬잖아요. 3노트면 이거 떨어지면 15m 날아간다고. 그러면 공기통 메고 어떻게 가요? 못 가지. 그러니까 다이빙벨을 써야죠. 이걸 빨리 써야죠. 쓰려면은. 왜냐면은 중간에 안 썼다가 모든 셋업이 되고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치우고 다이빙벨을 쓰자.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거 셋업 하는데 한두 시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짧은 건 몇 시간이지만 긴 거는 며칠 동안 이걸 셋업을 해야 돼요. 한번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왜냐? DSV가 없으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월호 구조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그 석부천 박사님이세요. 석호필 박사라고 계속 쓰고 있는 시청자. 죽는 수가 있어. 사두나 8초까지 블랙을 걸 거야. 예, 석부천 박사님이셨으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요, 그럼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뭐 했다 이런 거, 왜, 그냥 뭐 넘어져서 주웠는데 다이아몬드 였다 이런 거. 질문한다고 일어나갖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은 지금 우리 시청자들도 난리 났어요. 예, 좀 너무너무 난리 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전문가의 의견. 그러니까 요점 정리라면 구조, 군안, 탈출 다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세월호 학생들에게 요구했어야 했던 건 탈출이고,
그리고 구조된 사람은 0명이고, 그리고 이 군안만 생각했지만 군안 자체도 현재 우리나라는 대책 없다라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우리는 호갱이었던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예, 가서 제가 돌아가서 뭘 해야 될지도 알겠고, 통영함이 그렇게 높아서 실제로 구조 작업이 어렵다라는 것도 제가 지금 처음 알았고요. 오늘 되게 얘기 좋은 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저기 또 여기는 이제 질문이 아니라 보충 설명이셨고요. 또 이렇게 뭐, 예, 앞으로 나오시죠. 예. 네. 네, 제가 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의 약자가 뭐냐면, 개인, 그 다음에 프리, 자유, 캐스팅, 개인 자유방송, 자유로운 개인 방송이란 뜻으로 아프리카 TV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BJ는 제가 그 스펠링을 다 모르니까 브로드캐스트 자키, 예, 방송 자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화 짧아서, 네, 제가 아프리카 TV만 맨날 외우기 때문에, 설명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 서비스를 위한 망을 지금 구축 중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전 세계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저희 방송 같은 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민주시민들이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을 공유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이상한 방송들이 있어요. 미확인 사실들을 막 방송한다든가 되게 무책임한 방송들도 있지만, 저는 이 무책임한 방송들 몇 개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없애야 된다는 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무책임하고 이상한 방송들은 시청자들이 알아서 제거를 해요. 안 봐요. 결국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게 아프리카의 미디어 민주화 운동이랑 결합이 돼서 전 세계에 그런 운동을 할 때 가짜는 어차피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 주변에도 왜 이상한 교민분들 있잖아요. 왜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인들에서 가서 한국 사람을 믿지 마라. 한국 사람이 많이 사기를 친다더라. 한국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네 그러고 왔어요. 어떻게 그럼 나는 뭐 하냐고. 예, 근데 이제 그만큼 교민 사회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또 더 많은 대중이 구분해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아프리카 TV와 이 미국 교민분들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이 민주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큰 힘을 갖지 않을까. 이 미시 USA가 저희 한국에서 아무런 정치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잣집 자녀들이 미국에 다 와서 사는데 그들이 전부 다 미시 USA에서 정보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미시 USA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시 USA는 미시 USA잖아. 그럼 미시 유럽은 상당히 좀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특히 병역 문제가 많잖아요. 그동안에 병역 문제에서 아들이 죽으면 그냥 참았어야 됐어.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라. 왜 묻어? 왜 죽었는지 알아야 묻지.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자식을 군대에서 의문사로 잃은 부모들이 엄마들의 모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전 세계의 주요한 일은 남자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익명을 구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운동은 여성들의 어떤 역할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미시 USA에서 미시 월드로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쳤으면 좋겠다. 오늘 저의 방송 저의 말씀이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마지막에 전문가분이 이렇게 우리 석부천 박사님이 활용 점정을 해주셔서 오늘 저의 부실한 내용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이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한국에서 이걸 또 계속 재방송을 할 거예요. 내일 제가 샌디에고 강연을 하는데 샌디에고 강연까지 이 재방송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 강연을 하고 나면 그때도 생방송을 할 거고 그 내용을 또 2개를 붙여서 재방송을 다음 강연까지 계속 해주신대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생방송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컴퓨터 한 대를 완전히 우리 재방송으로 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이 재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못 들으신 분들은 계속 복습하시고 우리 석부천 박사님의 전문적인 의견도 같이 공부하시고 자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께 우리 LA 이 캘리포니아 우리 한인 교민 여러분 그 응원의 박수와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 오실까? 어저께 한 7명 이렇게 샜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확한 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많은 환영을 받은 것 같아.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재방송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준비팀 린다님과 함께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반